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하루 종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전에는 제 5차 이제 그 기일로서 그 공판 기일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6차 공판 기일 하루인데도 그 차수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양형 증인에 관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결심 공판이 있어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아마 형사재판장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성 의장님, 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일단은 오늘 뭐 형량을 볼 수 있는 건 검찰의 구형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은 1심 때랑 똑같은 구형하지 않을까요? 그때 2년하고 1년형 나왔던 것처럼 검찰은 갑자기 더 과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줄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구형을 할 걸로 예상이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진술을 할까요? 계속해서 일관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기억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까지 과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그 분명 그런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한 것과 그 백현동 그 국토부의 압박과 그거 거기에 대해서 1심 때 이미 협박이라는 단어는 본인이 과하게 썼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사람 차원에서 성남시 차원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강변을 아마도 할 거라고 보고 그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는 기억에 관한 부분 이거를 계속해서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뭐 지금 2심 항소심 과정 속에서 뭔가 지금까지의 이런 그 판을 다 뭐 새로운 막 증거가 나왔다든가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든가 이런 소식은 전 듣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차피 보면 똑같이 주어진 그 자료들을 놓고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할 것인가 1심과 다른 재판부가 이제 보는 거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죠. 새로운 뭔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를 다르게 법리적 해석을 해줄 거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오늘 그 이제 항소심 법정으로 들어갈 때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는 뭐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그 앞에서는 항소심이 어떤 선고를 하든지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대법원까지 가겠다. 일단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민주당이 434억 원을 뱉어나느냐 아니냐의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당원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2심이 사실심은 이제 2심까지니까 뭐 물론 대법원에 아주 적은 확률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주 높은 확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치면 이번 2심이 유지가 되면 당은 이 거대한 돈을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지금 뭐 당사랑 뭐 계산을 우리도 모르는 계산을 해보시더니 434억 원 내놓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모르는 우리 당의 재산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렵죠. 당이 갑자기 400억 원을 넘는 돈을 내놓는다는 게 이건 당의 존폐 위기에도 전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자신감을 보여줘야 당원들이 불안한데 지금 당비들 내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지금까지 본 그거를 다 한순간에 날리게 생긴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본인은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호 대변인께요. 자 이런 자신감을 보이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초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유죄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가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무죄. 근데 골프 안 쳤다라는 건 유죄라고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백현동이거든요. 백현동은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제 유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게 국정감사 중에 7분 동안 요약해서 발언하다 보니까 내 말이 꼬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셨는데 도저히 말이 꼬일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국토부가 공문 보내서 그거 좀 용도 상향해달라. 그 국익을 위해서 식품개발연구원 그것은 그 전해의 일입니다. 꿈쩍을 안 했어요. 성남시가 이상할 정도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인데 성남시를 위해서도 그런데 갑자기 해가 바뀌자마자 그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2단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4단계를 해준 거예요. 몇백억을 몰아준 거예요. 근데 그때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판부가 봐도 상식적으로 서류를 한 시간만 보면은 명백하게 유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이 꼬였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교수라는 분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쪽이 신청, 예, 이재명 대표 측 신청한. 그러니까 생방송이기 때문에 말이 이제 뭐 헛나올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네. 김문기 씨 돌아가신 다음 날 SBS 인터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래서 중형을 구형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것이고 국정감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명확한 사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정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양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의장님, 만약에 3월중으로 예상되는 네.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1심과 같이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그 이른바 플랜 B 얘기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조기 대선을 언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예. 저희 당에게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에게 플랜 B를 여쭤보시는 거는 너무 의원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의원님 그렇게 여기서 고준석 대변인한테 어떻게 조기 대선 이야기하냐고 하셨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미리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저한테는 플랜 B를 이렇게 저도 물어보시면 항상 가정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만약 조기 대선이 아니 있을 그 경우에 아버지 정당에서 만약 조기 대선도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한 2주 지나면서 조금씩 지금 대선 주자들도 겨우겨우 얘기하고 계신 거지 2주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잘 못하고. 그 말씀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레리킴이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책을 서점에 깔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이제 여기저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할 때는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다.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이념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했고 또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말이죠.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한동훈 왜 대표 웃으세요? 근데 왜 웃으십니까? 대변인한테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유롭게 이쪽을 먼저 여쭤볼까요? 아니 근데 저희 그 민주당과 저희 당의 그 네. 차이는 네. 저희 얘기를 해요. 네. 이제 전제를 붙이긴 하지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 얘기 다 하죠. 네. 그리고 후보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사실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는요. 네. 제가 느끼기에 네. 그 어느 분과는 다르게 그렇게 거짓말을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성정의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심도 추정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느껴본 한동훈 대표의 그 성정을 네. 유추해 봤을 때 네. 전혀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쓸 사람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애증의 감정이 있겠죠. 네. 서로에게.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는 네. 도저히 다시 손잡을 수 없는 관계. 이미 뭐 서로 헤어지고 지나간 달이 이미 불태우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나룻배를 놓아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 한 권 내고 책에다가 뭐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이런 뭐가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녹여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도. 다시 손을 잡기는 어렵겠죠. 손잡기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건 한동훈 대표는 대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 때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한다 아니면 나는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그렇게는 말을 안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말을 실어 나르겠지요. 이제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저희 당의 지지자들 국민들께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이죠. 네. 이게 윤 대통령과 다시 손을 잡고 뭐를 같이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마음 진심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윤 대통령 지지하시는 국민들한테 저는 상처 이런 입으신 마음입니다. 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네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구태여 꼬투리를 잡는다면 네. 그 우리 말은 죄송하다는 말이 있고 미안하다는 말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동료나 아랫사람들한테 쓰는 말이고 죄송하다는 건 모시는 분한테 쓰는 말인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봤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 제 언급하기가 질문이 너무 이상했습니까? 이런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골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핵심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책을 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솔직한 그런 소회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12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절 그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괴로움, 미안함 때문이었다라는 말도 또 했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약간 한동훈 대표의 진심을 저는 네. 저는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부끄러움 빚으며 맞절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약간 한 몇 마디 들었을 때는 안 믿으시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예. 호준석 대변인께 할 때는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고 성 회장님께는 또 이쪽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친구가 질문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약간의 각을 세워야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시는 그렇죠. 각을 좀 세워야 답변하시는 분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으로는 매우 성공했어요. 왜냐면 책을 내기 전에 사실 오늘 이제 발간이잖아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검사 이력 뺀 거 갖고 이거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오히려 프레임이 빼려다가 오히려 딱 검사지 하면서 이게 더 집중이 돼 버리는 아주 실패한 전략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내용을 싹 흘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리면서 바로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 자서전에 대한 내용이 검사 진짜 뺐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엄 공격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 부분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 다수당이니까 행정 권력까지 주게 되면은 나중에 사법부까지 어떻게 하려고 계엄까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경험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데뷔하신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2023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됐죠. 네. 1년 3개월 이재명 대표를 겪으신 다음에 예측을 하는 것을 20년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측 못하셨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검사 생활 거의 형제처럼 하셨던 분이. 근데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얼굴 직접 만나서 차 한잔 해본 적 없는 저도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 레리킴 노철 의원님께서는 그건 그 언론인으로서 어떤 정치인이든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전 좀 성급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대표끼리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장
이 최상급 용어를 그렇죠. 쓴다 말로 심지어 가정법 이건 계엄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저는 오히려 그럼 묻고 싶은 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본인이 20년 넘게 같이 생활했던 사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까지 왜 막지 못했느냐? 왜 그 사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까지 뭐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보수 지지층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답답한 게 있으면 풀어주고 했으면 비상계엄까지 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하지 왜 갑자기 야당 대표한테 이 사람도 계엄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온당한가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 뭐라고 하면 most dangerous man, most dangerous guy in the world 아닙니까? in the 아니 미국에 저렇게 대단한 분이 계신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여러분이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아주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은 표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그 최고위원 회의에 제가 그날 당번이라서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올해 안 됐어요. 작년 말입니다. 네. 11월쯤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네. 근데 전체 공개 회의 전에 사전 회의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빼는 네. 그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설마 그런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예. 1심 선고 뒤거든요. 1심 네. 유죄 판결 받은 뒤인데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찾아보더니 누가 그 법안 그 발의된 걸 찾아보더니 냈네요 이런 거예요. 야. 그 전날인가 전전날 낸 네. 거예요. 민주당 네.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법안은 그 뒤로 상사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법안 통과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보여준 그런 행동들은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지금. 네. 그 법안 발의했던 분이 판사했던 분 아니세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법조인 그렇죠? 출신이고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입니다. 네. 검사 탄핵하죠. 판사들 국회로 불러서 법사위에서 막 겁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인 당원 당규를 본인을 위해서 바꾸잖아요. 부패 혐의로 기소됐어도 당대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충분히 개연성을 갖고 하는 얘기인 거죠.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상계엄과 그리고 그 지금 예. 명태균 네. 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뭐 몇 분 계세요. 네. 김문수 장관도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렇죠. 왜냐면 김문수 장관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왜 자유로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무회의 참석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국무회의 참석하면 반대했을 거란 얘기도 하셨고 네. 물론 뭐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죠. 안철수 예. 큰일 날 뻔했네. 네 번째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이런 분들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지만 만약에 탄핵 결과 이후에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보수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아예 반대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상계엄을 끝까지 옹호한 분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반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게 진정한 사과냐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찍게 되면 그 1년 안에 그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하고 얼마 뒤에 두 분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정치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가 없다는 게 늘 증명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가령 조기 대선을 전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오면 가장 껄끄럽습니까? 저는 중도층 확장성이 있는 후보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내 경선이 가장 문제일 텐데 네. 한동훈 대표가 부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화해를 한다 예. 그게 가장 무섭죠.